안녕하세요. 영어발전소 이영민입니다.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품사 개요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안경 쓰고 있는 사람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들어야죠. 자, 다 들었어요? 안경 왜 쓰고 있죠? 분명 시력이 약해서일 겁니다. 즉, 안경이라는 것은 시력이 약한 사람이 세상을 잘 보기 위한 수단이겠죠.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품사 개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적 시력이 안 좋아서 영어라고 하는 세상을 더 잘 보게 하기 위한 안경과 같은 그러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배웠던 것을 차분하게 정리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제가 지금 급하게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품사 개요도라는 이 종이 프린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를 보면 거기에 품사 개요도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는데 몇 부 출력하냐면 3부를 출력하세요. 그래서 일단 제 강의를 지금 보시면서 먼저 하나씩 필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책상 앞머리, 본인이 공부하는 장소에다가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 그거를 복습, 한번 보고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날 또 영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본 다음에 또 공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세요. 자, 두 번째 종이는 그걸 옮겨 적습니다. 똑같이 색깔 화려하게 해서 옮겨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어 노트가 있을 겁니다. 노트 앞에다가 제일 앞에 떡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쓰듯이 공부를 시작할 때 딱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장의 용도는 뭘까요? 셀프 테스트예요. 자, 지금 보시면 품사 개요가 전통적 방식의 팔품사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딱 도드라지는 거는 감탄사는 없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품사 개요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 품사를 중심으로 한 문장 내에서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정리한 하나의 표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할 텐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할 것 같으세요? 동사죠. 어제 우리가 이제 기본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장 공부했죠. 자, 문장의 핵심은 무엇이다? 동사. 바꿔 말하면 동사가 있으면 문장이고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문장을 분석해내기 위한 품사 개요이니까 가장 상위에 동사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명사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는 이 요소들은 동사의 앞에 쓰는 녀석, 명사의 앞에 쓰는 녀석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부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 보이시죠? 부사가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이런 역학관계에 있고요.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민다. 그리고 여긴 줄이 2개죠. 같다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는 서로 같은 거니까 이따가 명사를 공부할 때 명사의 내용을 잘 익혔다가 대명사도 같은 녀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사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제가 내린 정의는 아니에요. 아주 공부를 잘 하시는,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의 정의를 제가 따왔습니다.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 자, 여기 한 문장 내에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한 문장 내에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가지고 있는 주어의 존재. 존재라는 건 주어가 있다, 주어가 없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 그럼 이건 주어는 뭐뭐이다. 그 다음에 상태, 이건 주어가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주어의 동작,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한다. 이런 것 등을 나타내주는 요소예요. 다시 4가지 뭐라고요? 존재, 자격, 상태, 그리고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갖다가 딱 나누어서 크게 둘로 보자면 동사의 종류는 상태를 의미하는, 즉 존재라든가 자격과 상태를 총괄하는 상태동사, 대빵은 비동사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동사, 대빵은 두 원형이죠. 이렇게 일반 상태동사와 일반 동사 또는 동작동사라고 하는 2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어저께 우리가 같이 보았던 1문장 1동사 원칙이에요. 여기서 한 문장 내에서란 말 나오죠. 바꿔 말하면 동사 한 개가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야? 그 문장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1문장 1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 단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문장 속엔 동사가 반드시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개수를 증가를 시키려면 연결사가 필요하다. 복습해볼까요? 어저께 공부할 때 연결사 공부했죠. 몇 개였어요? 3개였죠. 첫 번째 뭐? 접속사. 두 번째 뭐? 관계사. 세 번째 뭐? 의문사입니다. 아직 못 외웠죠? 혼나요. 정말 혼나요. 열심히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연결사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동사의 개수. 어저께 제 손 기억하세요? 자, 1문장 1동사였죠? 1문장 2동사를 위한 1연결사, 3동사를 위한 2연결사, 이런 식으로 연결사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하면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명사입니다. 자, 명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 명자를 써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뭐 종류에는 고유명사가 있다, 추상명사가 있다,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라고 하는 이런 5대 전통적 분류가 있는가 하면 현대 영어에서는 주어에 대한 동사의 수일치를 위해서 이게 정말 셀 수 있는 녀석일까? 아니면 셀 수 없는 녀석일까?에 따른 가산과 불가산 이런 걸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나누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명사는 과연 무엇으로 이용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런 분류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적인 공부보다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연구할 때 공부하시고 일단 지금은 명사는 무엇으로 이용된다? 바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로 이용된다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 선생님은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직접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얼만큼 먹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을 때 A라는 사람은 로스구이를 먹었어요. 삼겹살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간장 양념을 했고요. 또 C라는 사람은 고추장으로 양념을 했고요. 또 D라는 사람은 삼겹살을 날로 먹을 수는 없고 뭐 대충 먹었다고 칩시다. 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뭐죠?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의 차이? 양념의 차이예요. 그러면 양념은 들어가도 요리이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요리이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동사와 명사 이 두 개의 축은 바로 고기, 주재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고요? 양념이에요. 그럼 양념은 넣어도 그만, 넣지 않아도 그만.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동사 있었죠? 밑에 명사 있는데 명사가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였으니까 한번 보세요. 1형식 뭐였죠? 주어랑 동사. 그래요. 주어, 동사.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쉽게 말하면 이 명사랑 동사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문장의 기본 골격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와 명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 선을 뭐라고 부른다? 문장 형성을 위한 기본 축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사랑 명사 뭐라고요? 고기는 진리요. 그 다음에요. 자, 조동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약자를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약자를 쓸 텐데 하필 이게 그쵸, 그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야동이죠. 조동사는 바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앞으로 AV를 쓰게 되면 조동사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의 앞에 쓰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보태주는 요소를 조동사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10명 중 9명 이상은 머릿속으로 좀 세고 있을 거예요. can, may, might,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막 외우고 있죠? 그러지 마요. 자, 조동사는 말입니다.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나 태 따위를 관장하는 문법적 조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의 be 플러스 ing하고 수동태의 be 플러스 pp, 완료형의 have 플러스 pp가 있는데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동사 표시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be와 여기에 있는 be, 여기에 있는 have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의 동사의 성격은 뒤에 있는 이 ing와 pp한테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외한다면 자, 나머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일반 조동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용 원칙이 있었죠.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사의 앞에 써야 돼요. 뒤에 빠질 수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뒤에 동사를 쓸 때에는 반드시 뭘 쓴다? 원형을 써야 돼요. 변형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문법적인 아닌 일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 일반 조동사의 경우에는 병행금지, 이중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조동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외웠죠. 예를 들어서 can 같은 경우에는 be able to, must 같은 경우에는 have to. 그걸 왜 외웠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암기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이것을 외워야지가 아니라 왜 외워야 하는가부터 먼저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야동 아니고요. 조동사입니다. AV가 앞으로 조동사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 나오는 놈이었다면 지금 품사 개요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명사 앞쪽에 전치사와 관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전치사에 대한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품사예요. 자, 일단 전치사라고 하는 것 정의를 보시면 명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이런 명사 상당어구라고 해요. 이런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그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을 전치사. 그래요. 말 그대로 앞전자에 위치할 치자 해가지고 앞에 위치한다. 영어로도 그래요. 프레가 앞을 의미하고요. 포지션은 위치니까 앞에 위치하는 요소예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명심하세요. 자, 명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명제 1은 뭐냐면, 자, 모든 전치사는 명사를 수반한다. 바꿔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 이거는 참이에요. 그런데 모든 명사 앞에 전치사가 다 나와야 한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전치사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치사 뒤에 명사를 붙이게 되면 그 명사가 자격을 상실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명사의 용법 뭐였죠?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다 그랬죠. 그러면 명사가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를 해야 하는데 그 앞에 전치사를 빡 붙이는 순간 그 문장엔 주어도 안 생겨요. 목적어도 안 생기고요. 보어도 안 생겨요. 여러분들은 애인도 안 생겨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전치사의 사용을 함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무조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죠? 뒤에 명사가 붙는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부사 역할의 구로 활용이 돼요. 여러분들 부사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만 이용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형식적 요소가 되는 거지만 앞에다가 전치사를 딱 붙이는 순간 이제는 뭐 자격은 이제 꽝, 뭐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두 번째 성격은 부사구가 아닌 형용사구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주류일까요? 글쎄,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건 좀 뭐하지만, 좀 활용 빈도의 차원에서 보자면 부사구로 이용되는 부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 형식, 지각동사와 함께 이용되는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를 뺀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로 이용돼요.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전치사 뒤에 결합된 명사, 그 명사는 명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아시겠죠? 이 명제 두 가지 다시 뭐라고요? 모든 전치사는 명사를 수반한다. 참. 모든 명사 앞에 전치사가 필요하다. 거짓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관사라는 놈을 볼게요. 자, 관사라고 하는 것은 자, 명사의 앞에 놓여서 가벼운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애매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명사가 어떤 명사니? 하고 그거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관사라는 게 있고 부정관사라는 게 있죠.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이 양자간 딱 그거에 대해서 이거, 그거 하고 알 수 있을 때 붙이는 관사가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몰라요. 말하는 사람은 아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뭔데? 처음 듣는데? 뭐 이런 식일 때 우리는 그중에 특히나 단수 명사 앞에다가 어를 붙이게 되죠. 그걸 부정관사라고 불러요. 이걸 여러분들이 별다른 어떤 느낌 없이 지금 가져갔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이 관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유형에서 글 순서를 잡는 유형이 있어요. 뭔지 알고 계시죠? 다음 주어진 글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A, B, C를 준 다음에 막 섞어놨잖아요. 그거를 맞춰내는 건데 거기에서 이 관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명사에 대해서 어떤 놈은 어가 붙어 있고 어떤 놈은 더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A, B, C에 서로 다른 단락에 있어요. 자, 어떤 게 먼저일까요? 어가 먼저죠. 그 다음은 더가 나오겠죠. 무슨 말이에요? 글을 쓴 이가 처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를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아까 말한 그거 해가지고 더가 붙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대명사죠.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영어에는 반복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대리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부정관사, 그 다음에 정관사, 그 다음엔 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무슨 의문이냐면 잠깐만, 명사 앞에 쓰는 게 전치사도 필요하고 관사도 필요하고 에이씨 이거 어떤 게 먼저야? 이렇게 순서, 영작 순서가 아마도 조금 안 궁금하죠?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자, 영작 어순입니다. 영작 어순은요, 먼저 전치사를 쓰시고 관사를 쓰시고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품사 개요도에다가 나이키를 그립니다. 나이키. 전치사, 관사, 명사라고 순서를 나이키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확장되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요소가 또 들어갈 거예요.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거의 위치는 어디야? 바로 명사 바로 앞에예요. 그래서 전관, 형명이라고 외워줍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한 번 확장할 거예요. 어떻게냐면 형용사를 꾸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사를 집어넣죠. 그래서 전관, 부형명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식사를 했어요. 누구와 함께? 예쁜 소녀와 함께라고 합시다. 자, 소녀와 함께 with a girl, 그렇죠? 근데 예쁜 소녀예요. with a pretty girl, 그렇죠? 근데 정말 예뻐요. 그래서 with a extremely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알겠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하지만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 모르겠으면 되감기, 다시 보기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형용사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뭐 앞에 위치하는 요소끼리 이제 조동사 라인하고 전치사 관사 라인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수식 라인이 시작되겠다는 점이겠죠. 자, 형용사는요, 성질이나 상태, 다시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 형용사하고 성질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형용사가 다 판단이에요. 참 뚱뚱한, 마른, 예쁜 이게 다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성품, 성질 따위를 나타내는 말들을 별도로 성질 형용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형용사적인 개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항상 두 가지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다른 말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틀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서도 한정이 뭐고 제한이 뭔지, 서술이 뭐고 계속이 뭔지 안 알려줍니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정이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녀석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서술이나 계속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응용돼서 파생된 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한정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 전치수식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어순에서 전관, 형명 명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 다음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 보어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보충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식하고 오 형식하고 나오겠네요. 이 형식에 나오면 주어의 상태, 오 형식에 나오면 목적어의 상태 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칙만 중요할까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형용사가 전치가 아닌 후치,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추상적인 성격의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뒤에 띵이 붙거나 원이 붙거나 body가 붙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질 않고요. 뒤에서 꾸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언가 차가운 것, 영어로 뭐라고 배웠어요? cold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cold이에요? something cold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단어가 있고 단어 다음에 구가 있고 구 다음에 절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형용사가 단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구로 이용되었다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투부정사가 있죠. 또는 뭐 분사가 있을 텐데 이런 거나 또는 형용사가 문장일 때 예를 들어가지고 관계사절 이런 것들이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이런 것들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 지금 내신 대비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의 교과서 필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에 의한 후치 수식입니다. 자, 조금 전 2번 조항에서 형용사가 문장인 경우에 뒤에서 꾸며준다. 대표적으로 관계사절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붙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뺄 수 있어요. 그러면 비동사의 특성상 뒤에 어떤 요소가 올 수 있냐면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올 수 있고요. ing가 올 수 있고 pp가 올 수 있어요. 자, 이런데 이러한 요소가 지금 비동사 뒤에서 어찌 보면 보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훅 날아가면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뭐 교과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라고 하면은 뭐 능률 교육이라든가 뭐 YBM이라든가 이런 교과서를 지금 쓰고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당장 교과서를 펴서 보셔도 분명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구문 정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후랑 is가 빠진 말 뭐 이런 거 볼 겁니다. 가장 많이 볼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숙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조금 지금까지 이제 또 명사를 꾸미는 요소를 우리가 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동사를 꾸미는 요소를 봐야겠죠. 자, 부사라고 그래요. 자, 부사라는 거의 정의, 또 거창하죠? 자,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로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뉘어진다. 나도 못 외워요. 이걸 왜 외웁니까?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두 가지. 자, 일단 부사의 역할부터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사의 역할 뭐라고요? 자, 동사 꾸며줘요. 화살표 되어 있죠, 지금. 그 다음, 형용사 꾸며줘요. 화살표가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 그 다음,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요. 아시겠어요? 또한, 준동사. 자, 복습 들어갈까요? 준동사가 뭐였죠? 세 가지인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확. 자, 준동사라는 건 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분사였죠. 나중에 준동사 일반론으로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 녀석들은 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명사로 이용될지라도 즉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이용된다거나 또는 동명사가 이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녀석을 꾸미기 위해선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동사에 있으니까. 영어는요 굉장히 뿌리를 중시해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지 못한 언어이다 보니까 많이 변형시키고 활용시키는데 그래서 그 뿌리의 성격을 다 가져가요. 나중에 문법 설명 계속 들으시면 그게 무슨 말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기억하실 거는 준동사,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의 경우에도 수식은 부사가 간다라는 점. 그 다음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그럼 부사의 내용은 뭘까? 뭐 장소적인 내용, 방법적인 내용, 시간적 내용, 원인적 내용, 뭐 조건이라든가 양보,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사에 해당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명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전관명, 전관형명, 전관부형명 이걸 다 외웠던 것처럼 부사가 여러 개 나왔다면 그 어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부사는 통상적으로 문장의 주성분들 뒤에 배치합니다. 근데 부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났다라는 사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디에서 만났는지 그 떠오르는 공간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럼 장소가 부사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그거를 문장 앞으로 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쉼표요. 쉼표를 찍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개의 부사가 나왔을 때 쓰는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장방시원이에요. 써있는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조건과 양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장소, 방법, 시간, 원인 이 순서로 부사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그냥 스탠다드한 그런 장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해드릴 부분은 품사 개요도 뭐 어디에 필기를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이 가장 많은데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필기가 중요해요. 자, 영작의 3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런 영작의 3원칙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드물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학생들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자, 저한테 지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각인해 놓으세요. 영작의 3원칙은 첫 번째 명확성이고요. 두 번째 간결성이고요. 세 번째 반복의 회피입니다. 자, 그러면 명확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어에서는 뭐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훌륭한 영작을 위해선 하나의 문장을 딱 던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누구에게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뭐 누구라고 할까요? 내 친구 그래 연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는 참 착한 아이야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촌스러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착한데 뭐 왜 착해? 뭐가 착한 거야? 불분명해요. 그래서 착하다 그것에 예를 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뭐 대조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그 문장을 반드시 설명을 이어줘야 돼요. 부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모든 단락은 명확성에 의존해서 쓰여진다라는 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유형별 독해를 하실 때 매우 중요한 그 근거로서 한 번쯤 상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간결성이죠. 간단하게 써야 돼요. 너저분한 거 싫어하고요. 또한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 역전 앞에서 볼까? 이거 틀린 말이죠. 왜냐면 서울 역전의 전자가 앞전자니까 서울 역전 앞은 앞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건 돼지 족발, 그건 돼지 발발이잖아요, 지금. 그런 걸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중언, 부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이렇게 길게 너저분하게 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생략을 시키는 거에 굉장히 영어에는 생략이 많죠? 생략을 시키는 것의 근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의 회피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쓴 건 한 번 쓴 거지 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예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단락에서 어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여러 번 쓰지 않고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배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휘를 다양하게, 어휘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나오는 반복의 회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소? 대리 요소. 즉, 대신 이용하는 말들. 지금 품사 개요에서는 대명사만 나왔지만 대리 요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 그 다음 부사를 대신 받는 대부사, 명사를 대신 받는 뭐 대명사, 이런 대자가 붙어 있는 대리 요소가 왜 이용됐을까? 자, 바로 뭐라고요? 대리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반복을 피해야 한다. 이게 바로 법적 근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의 영어의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뭐 수능으로 다시 더 복귀할지 아니면 내신 평가 위주로 다시 갈지 아니면 이제 대학에서 영어로 무언가를 쓰라고 요구할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수업의 목표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영어를 원하지 않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대학 갈 거예요. 그럼 제가 바라는 건 혼자 제대로 영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동영상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안경 왜 쓴다고요? 눈이 안 좋아서 세상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거 지금 품사 개요를 왜 설명했다고요? 여러분이 눈이 안 좋아요. 영어에 눈이 안 좋아서 영어라고 하는 세상을 또 밝고 환하게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품사 개요입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계속 반복, 다시 보기, 반복,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를 바라보는 세상이 밝고 환하고 아름다워지는 안경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품사에 다시 이제 입각을 해서 하나씩 동사부터 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